ego is happy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4월 8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면담 요청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기초공천 폐지 여부를 두고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는 당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을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인권 불량국가, 대한민국에 이런 별칭이라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 심사에서 처음으로 등급 결정 연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겠느냐는 우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병철 현 위원장을 임명 강행할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의 요일별 코너 뉴스바가 바라본 세상에서 인권운동 사랑방 명숙 활동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나라박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혜림 국제뉴스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크림반도 현상의 확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도시 세 곳에서 친러시아 성향 주민들 시위가 벌어졌다는데 어느 도시입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의 동부 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와 친러시아계 주민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하리코프에서 각 약 2,000명, 루간스크에서 약 1,000명의 주민이 집회를 열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시위를 벌인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주정부 청사와 연방보안국 건물 등을 점거했습니다. 시위대는 청사에 걸린 우크라이나 국기를 내린 후에 러시아 국기를 내걸었고 러시아란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친러시아 성향의 주민들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도네츠크 시위대의 경우 자신들이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면서 러시아의 군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주의회가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도네츠크주의 분리 독립과 러시아 편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만일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회를 해산하고 자체 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결국은 러시아 편에 서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예, 이런 대규모 시위를 접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네, 아르세니 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를 시작하면서 동부 지역의 도시들에서 러시아 정보기관과 행동을 조율하는 과격 세력들이 시위를 벌여서 주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또 혼란을 기도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총리는 또 연방제 채택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말살하고 국가를 분리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둔 러시아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편입된 크림공화국의 한 군부대, 우크라이나 장교가 러시아 병사의 총에 맞아 숨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6일 저녁 10시 50분쯤에 노보표도로브카의 한 마을 군부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군부대 숙소에서 우크라이나 항공부대 소속의 소령이 러시아 하사관이 쏜 자동소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군 장교와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 벌어진 말다툼 끝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사건이 또 어떤 촉매제가 돼서 네. 크게 좀 비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대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관심이 많았는데 부정선거 논란이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5일 대선이 진행된 후에 투표율이 60%에 육박하면서 투표율이 이전 대선의 2배에 달할 거라는 아프간 선관위의 발표가 나왔었고요. 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선 성공을 반기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2일 신청 건수가 무려 1,300건에 달했으며 이 건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 했다고 현지 언론이 밝혔습니다. 예. 선관위가 부정선거 조사를 진행하면서 후보자들이 다음 달 14일 발표될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선 그럴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생기고 그 틈을 타서 탈레반이 공격을 더 심화할 수 있다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신청 건수가 1,300건. 네. 예, 국가기관에 댓글 달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미국 국가안보국과 함께 대규모 정보 수집 활동을 해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죠. 네. 영국 정보통신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영국 정보통신본부 GCHQ가 다양한 수법으로 각국 정부 요인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대거 수집해온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예. 그로 인해 GCHQ가 정보기관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GCHQ는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수장을 선발하던 전통을 깨고 외부 인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GCHQ를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혁 조치로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예, 미국이나 영국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보기관들의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심각합니다. 예. 네, 중국의 스모그 심하다는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네. 중국 베이징이 특히 그런데요. 이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가 앞으로 시내의 모든 공사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먼지 발생 상황을 정밀 감시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통보했고요. 예. 찍힌 사진을 근거로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 트럭을 이용해 토사를 옮기거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한 날에도 공사를 지속하는 기업들을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베이징 스모그의 도시라는 오명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스모그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 공장 가동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스모그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번 카메라 설치 시도도 그런 노력으로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정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예. 베이징시 공기가 좀 깨끗해져야 우리도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은 조선일보가 첫 기사가 아니고요. 네, 한겨레에 난 기사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이거 지원 폐지 압박을 넣었다. 예,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한 기사라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쟁, 그 좋은 경쟁을 제한하는 법규 바꿔라. 올해 안에, 특히 상반기 안에 법규 개선을 도모하라. 실적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예.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지하거나 완화하라고 한 규제는 뭐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 경제적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같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제 민주화 조처 상당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쟁을 제한하는 악법, 암덩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전라남도의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 구매, 경기도의 여성기업 지원, 그리고 대구시의 대형마트 신규 입점 제한, 이런 것들을 없애라고 이렇게 지목을 한 모양이죠. 예. 경제민주화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에 방향을 줄푸세 쪽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경제민주화의 흔적조차 지워버릴 태세다.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일면 삼면을 통해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여성 우선 할당 공천, 이것도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암덩어리 같은 규제가 되겠네요. 보니까. 예. 새누리당이 철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규제라는 그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경쟁 제한 자치법규로 규정해서 없애버리려 하는 건데요. 이건 사회적 경제를 키우자는 새누리당의 어떤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치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경쟁을 막는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를 다 악으로 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사고야말로 철폐해야 할 경쟁지상주의 사고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도 만들고 그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 처벌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규제를 모두 없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입니까,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주장대로 하자면은 결국 경쟁에 방해가 되는 모든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경쟁보다 소중한 것이 보편적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상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경제를 망치고 경제적 약자를 죽이는 이런 개혁이 아닌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예.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죠. 네. 예,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 네. 규제 완화는 의료와 금융, 교육 환경 등 공적 이익의 사유화로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세대 약탈 정책이다. 예. 예. 타당한 주장이죠. 예, 어제 그렇게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세대 약탈이란 논리는 1970년대 노동운동 논리에 갇혀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과거 운동권 사고에 젖은 이른바 진보적 국회의원들이 규제개혁을 대기업 특혜로 여기는 것은 이념적 잣대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세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구조개혁의 한창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새정치연합도 민생정당으로 나가려면 1970년대식의 수구 좌파적 경제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비판 언론이었고요. 사회적 약자를 챙겼던 존경받는 신문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식의 수구 좌파적 경제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 밝혔는데 동아일보는 1970년대 저항신문의 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마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예. 이미 혼맥이나 이런 걸로 예. 대기업과 좀 끈끈한 유대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동아일보가 1970년대로 돌아간다. 네. 예. 아마 지구 종말이 오기 전에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1999년에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요. 예. 예. 99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4차원이죠? 예. 4차원적 시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하여간 동아일보의 사도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 가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죠. 네. 예,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권 과장. 예, 권모 과장. 예. 최근 기억만 이제 상실됐다. 예. 그런데 이 기억 상실, 의료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오늘 보던 그렇습니다. 오늘 관련한 기사가 동아일보 13면에 났는데요. 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에 의한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권모 과장 스스로 걸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는데 최근에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왜 웃어요? 남의 불행을 보고 웃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확인됐다는 건 이게 의학 전문 기자가 쓴 기사입니까? 사회부 기자가 쓴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권 과장은 현재 혼자 화장실을 오갈 만큼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살아날 확률은 3에서 7%로 예상했던 주치의도 기적에 가깝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권 과장은 최근의 기억을 대부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유우성 씨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웃어 자꾸 웃지 마. 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적이 일어났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살아날 확률이 3에서 7% 정도였지만 그래도 회복된 거 아닙니까? 예. 기억도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기억이 살아날 확률 역시 3에서 7%인데 네. 예, 기적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 조만간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사로 웃으시는 이런 비정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유우성 씨 간첩 의혹 사건 재판에 비밀 증언하러 나섰다가 가족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탈북자가 있었죠. 행동에 나섰다는데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예,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이게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또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연락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 도리는 없지만 이 탄원서를 보도한 언론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예. 이 탈북자의 탄원서는 자신의 법정 증언이 북에 유출돼서 북에 있는 가족이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니 진상을 밝혀달라라면서 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는요, 언론사에다가 탄원서를 유출한 출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요. 예. 보수 매체가 이 보도를 했을 때 변호사 쪽 의심을 했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우성 씨 측 변호인 이분들이 이 재판 과정에 비밀 증언 이걸 듣고 북과 내통해가지고 북에다 이 정보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 가득하게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판검사나 이 증인이
북한에다 갖다 일러 바쳤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유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저쪽 이 민변 변호사, 이 사람들이 한 거 아니냐라고 잔뜩 의심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었고요. 실제로 KBS 보도를 보니까 국정원은 민변을 의심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민변 변호사들이 아니라 국정원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이 탈북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증거 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국면을 뒤집기 위해 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신변 위협을 감수하고도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합니다. 예. 이 국정원이 탄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탈북자는요, 국정원이 지난 2월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이 탈북자에게 예. 당신 동아일보와 좀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외에도 국정원은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탈북자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북에 있는 가족이 위협받을까 봐. 예. 그랬던 거지요. 국정원은 이 탈북자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점이 또 주목됩니다. 유성 씨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이 탈북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탈북자는 유성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그런 탈북자였습니다. 예. 자, 이 물타기성 기사가 보수 언론을 통해 나오기를 기대했던 국정원이 이 탈북자로 하여금 당신이 이 법원에 낸 그 탄원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이게 악의가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아십니까? 지난 2월 말 인터뷰를 하긴 했다. 하지만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이 탈북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보도를 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동아일보가 그래서 보도를 안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인터뷰는 보도가 안 됐고요. 예. 예, 관련해서 오늘 보도가 있습니까? 오늘 보도 있습니다. 오늘 예. 그 동아일보는 그 탈북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4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카페에서 40여일 만에 다시 만난 이 탈북자는 수척해졌고 침통한 모습이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아일보는 40일 전, 그러니까 지난 2월 말에 기자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일부 언론에서 이 탈북자와 관련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탈북자는 다급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생사 확인부터 하고 나섰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법원에 낸 탄원서를 언론에다가 유출한 쪽을 국정원으로 추정하는가? 그러자 이 탈북자, 나는 유성 씨 관련 재판 외에도 간첩사건 재판에 2번 더 나갔다. 국정원이 도와달라고 하니 위험을 무릅쓰고 법정 증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증거 조작 사건으로 다급해지니까 뒤통수를 친 것이다. 국정원은 탄원서 관련한 인터뷰를 하라고 여러 차례 조선을 했고, 일부 기자로부터는 국정원에서 탄원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소송 준비를 하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사무실로 와서 말리기도 했다. 이런 말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한 것입니다. 예. 그게 오늘 동아일보 13면에 실렸습니다. 동아일보가 이 기사를 낸 건 또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이러지 국가정보원이 발표하는데요. 네.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대표급 조작원, 국조원으로 이름을 정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탈북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다음 소식도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또 국가정보원이 개입된 그런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트위터 활동 관련한 재판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2월에 트위터 팀을 만들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한겨레 8면 기사입니다. 어제 그 원세훈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렸는데요. 원세훈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장모 파트장의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장모 국정원
파트장이 2011년 8월 19일 외부 협력자 손모 씨에게 트위터 계정 추적을 피하고 팔로워를 늘리는 법을 담은 파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2011년 8월 30일 또 31일에는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12개씩을 적고 계정을 추가해서 50개씩 두 팀으로 가자 이런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1년 10월 2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미 2달 전부터 이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이 서울시장 재보선과 관련해서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겨레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2011년 10월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정치 개입. 예. 이번 지방선거가 지금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예. 이런 우려가 당연히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왜냐? 국정원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하영이 멀쩡하게 지금 국정원 다니고 있어요. 무슨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아이, 걸리면 재수 없다.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었겠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맞아, 나는 국정원 직원이니까 정치 개입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변호사 비용도 다 대주고 그러는데. 국정원에서. 예. 지방선거 소식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기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기사를 실은 신문 이름을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조선일보겠지요? 조선일보입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대표가 기초선거 불공천 철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데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불공천, 그러니까 기초선거 불공천 유지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 뭐 입장 번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것에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저 기초선거 불공천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을 번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거기 추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은 불공천 입장 그대로인데 내 마음대로 밀고 가기보다는 국민과 당원의 지지 동의를 얻고 갈 것이다. 만약에 지지 동의가 없다?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오늘 밝힐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허황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코너에 몰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밝힐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 전해졌다. 그런데 그 측근들에게는 예.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묻고 가는 절차를 밟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무공천하고 불공천은 좀 어감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불공천, 공천을 아니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주체의 좀 적극적인 예. 의지. 이게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예.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거부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이제 외면하고 있는데, 예. 새누리당은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이 부분은 맥락상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새누리당 대변인 또 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새정치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너희들 왜 오락가락하냐 이게 비웃고 야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그냥 공천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새누리당이. 예. 예. 야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불공천을 철회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야당을 구석으로만 몰아서 지방선거가 파행으로 흐르면 여권에게도 부정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겠지요.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초공천을 하되 추후에 오픈 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이나 기초선거 불공천 법제화 등을 논의하면 뭐 야당에게 나름 그 회군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서로 다른 룰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여당이 이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야당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모두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 공천 여부를 여야 간에 합의를 함으로써 개혁을 하든지 뭐 유지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자라는 식의 내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입장 정도만 표명을 해도 예. 대통령다운 결단이다. 예. 이런 이해를 할 텐데 예. 역시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하는 분이 사주로 있는 신문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힘을 가진 곳이 현재로서는 조선일보인 건 맞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채왕에게 3억을 받았다는 기사 눈길을 끕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실렸는데요. 현직 예. 판사가 거물급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서 검찰이 극비리에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로부터 3억을 수수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검찰은 이 판사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의 한 식당에서 이 명동 사채왕 일행을 만나서 수표 등으로 3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표로 받았다면은 뭐 추적이 가능하겠군요. 예. 이 판사는 검사로 임용이 됐는데 판사로 전직해서 2008년에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기사의 저간을 보게 되면 말이죠. 검찰은 이 판사가 2008에서 2009년 근무지인 지방법원 부근에 집을 마련하는데 돈을 썼던 모양이죠. 이 돈이 이 최모 씨가 건넸다는 자금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판사는 당시 최 씨에게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판사가 거액의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인데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 검사 출신인데다 판사 아닙니까? 예. 검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재판장이 또 서야 하는 그런 대굴욕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는 놀라운 게 검찰이 극비리에 수사 중인 걸 한국일보가 일면에 실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취재력입니다. 예. 판사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 명동의 그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를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한편 그 명동 사채왕 최모 씨는 현재 공갈과 협박, 마약, 사기, 무고교사, 위증교사, 죽음 가장납입, 변호사법 위반, 한 20여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 하나만 더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기사라서 말이죠.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의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원순이 무언의 거짓말을 한다. 이 따옴표입니다. 따옴표.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거죠.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타요버스 요즘 대유행 아니겠습니까? 타요버스 넉 대를 한 달 동안 4개 노선에 시범 운행 방식으로 투입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가 몰려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빼먹으면서 이 버스를 타겠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시범 운행 기간이 끝나도 타요버스를 없애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새누리당에서는 이 원래 타요 애니메이션은 그 여당 출신인 오세훈 전 시장이 제작해서 서울시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자기 작품인 것처럼 써먹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새누리당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세훈 전 시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이 뭐 자기가 직접 타요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의 그 치세 아래에서 타요 애니메이션이 서울시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 박원순과 무관한 타요를 이 박원순이 지금 다 그 말하자면은 깔때기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식으로 새누리당이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무언의 거짓말이란 표현은 무엇이냐? 박 시장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제 작품 아니고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이 만든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문제다. 있다. 그게 무언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당 주장은. 사실 타요 애니메이션은 오세훈 시장 임기에 구상이 됐고 또 실행이 됐지만
실제 버스에다가 그 타이어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를 부착한 것은 박원순 시장 때입니다. 지난달에 했었으니까요. 자, 박원순 시장은 어떤 입장일까? 무언을 유지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타이어 버스는 처음 아이디어를 낸 시민 덕분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여도 야도 자기도 오세훈도 아닌 시민의 공로로 돌렸던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예. 오세훈 전 시장, 네. 새누리당 시장 후보로 내세우면 되겠네요. 글쎄 말이에요. 예. 타이어 버스의 주인공, 신화의 주인공, 오세훈 후보 어떤가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정말로 해도 너무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간간히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도저히 이 방송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방송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특유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말한 방송 같지도 않은 방송은 과연 무엇일까?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하라. 돌아온 저격수다를 방송한 TV조선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윤관석 의원의 말. 돌아온 저격수단은 민경욱 앵커가 대변인이 된 것에 대해 야권이 반대하면 잘된 인사라고 하거나 정몽준 의원에게는 정주영의 DNA가 흐른다며 편향적 발언을 일삼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엄마표 리더십, 지켜주고 싶은 이미지라면서 지켜세우거나.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합니다. 도대체 돌아온 저격수단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신당 창당 선언 당시 방송을 요약해보자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했던 행동은요, 아무리 본인의 뜻에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함께했던 동지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칼을 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많은 얘기들, 윤 전 장관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야권 연대 절대 하지 않겠다. 이거 정치적 뒷거래로 본다.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자살 행위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기존에 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뒤집고 안철수 의원과 손을 합쳐서 민주당과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할 때 국민들이 과연 동의해 주겠는가? 지금 보십시오. 김 대표와 안 의원의 통합 발표문은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한 합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의 정치는 뭐고 약속의 정치는 뭡니까?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100년간은 정당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했던 그럼 그 약속,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없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송호창 의원은 뭐 호랑이 굴속으로 뭐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표현 줬습니다.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들어갔다는 말 썼습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 홍보본부장이 이런 얘기했었죠, 어제. 통합과 창당으로 거짓 정치와 약속 정치라는 선거 프레임을 확실히 만들었다. 거짓 정치와 약속 정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당은 약속 정치고 기존의 새누리당은 거짓 정치라는 건데, 그러나 이 거짓 정치라는 게 지금 국민들과 새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 창끝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국민TV 뉴스K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는 뉴스K 리뷰 순서입니다. 뉴스K가 어떤 사안에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스K가 국회의원들의 묻지마 해외 출장 사례를 취재해 꼬집은 바가 있습니다. 어제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국회의원, 또 항공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쌓아놓은 국회의원 누굴까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일부 전해드렸던 19대 국회 해외 출장과 관련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19대에 들어서 해외 출장을 가장 자주 다녀온 의원은 누구였고 또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쌓아둔 의원은 누구였는지 분석했습니다. 장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의원들, 이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별 분석입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 예산으로 이뤄진 국회의원들의 공식 해외 출장은 모두 77건. 여기에 참여한 의원은 연인원으로 계산할 때 301명입니다. 새누리당 172명, 새정치민주연합 125명, 정의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 비율을 53% 대 44%로 놓고 볼 때 새누리당의 해외 출장이 의석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해외 출장을 3번 이상 다녀온 경우로 한정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3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모두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2명입니다. 비율로는 여야가 56% 대 44%, 역시 새누리당이 의석 비율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별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7번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관한 의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7번 중 6번이 WTO와 관련된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2위는 총 5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입니다.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희정, 남경필, 정우택 의원이 속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백이윤, 유인태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따져보겠습니다. 2박 3일인 경우 3일로 계산해 기간 순위를 매겼습니다. 횟수에서 7회로 1위를 차지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 기간별 순위에서도 39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매달 이틀 정도는 해외에 있었던 셈입니다. 2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인 한정혜 의원입니다. 총 4회에 걸쳐 35일간 해외 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인태, 남경필, 김희정, 김재은 의원 순으로 나왔습니다. 30일 이상 장기 해외 출장 상위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명씩 포진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 순위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이 단연 1위입니다. 통상 7만 마일리지면 미국 왕복이 가능한 가치를 지니는데 황 의원은 29만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정의연 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들은 20만이 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전원이 3선 이상의 중진들이고 심재철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과 달리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이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로 생긴 마일리지는 다음 출장 때 우선 사용에 소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일리지 1위인 황진아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미국 출장 때 마일리지를 쓰지 않았고 다른 의원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약속을 안 지킨 쪽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인데 이상하게도 더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진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뉴스K가 보도한 어제 정가 상황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하자는 요구 들어줄 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앞서 김희주 PD가 전해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명분만 지키려다가 다 죽는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야당이 참패하게 될 것인지 정치평론가들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윤이나 PD가 보도합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당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는 어제 열린 기초공천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공천 폐지는 정당의 하부 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를 망치는 전략이라고까지 혹평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대여 투쟁을 강조하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라는 그런 명분은 지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초 무공천 기울어진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우리 3,000명의 후보들은 그 생사 기로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제 생각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 폐지 번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공천 폐지는 안철수의 새정치와 민주당의 합당 명분일 뿐만 아니라 말이죠. 대여 공복의 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번복하는 순간 안철수 의원은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유권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기초공천 폐지 문제가 유권자들의 선거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실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그런 어떤 새정치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남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국민들 다수 여론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어떤 그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실제 지금 이번 지방선거라든지 이후 한국 정치의 어떤 그 개혁에서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 그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 정치 개혁의 어떤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조사 결과들을 놓고 보면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는 아무래도 지금 어떤 민생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에 이제 먼저 우선순위가 가 있고 다만 기초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참패할 것이라는 현재 야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말이죠.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지금 야권 후보들이면 경쟁력이 있고 지지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6.4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의 성적표로 결과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이 새정치로 상징되는 기초공천 폐지는 크게 일부에서 손해는 결과 예상이 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패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내 요구가 거세져 당 지도부가 입장을 번복한다면 다수의 전망처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인가. 새누리당이 이미 공약을 파기한 문제인 만큼 합당한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바꿔도 다시 말해 기초공천을 하기로 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두 손 두 발 자유롭게 풀어놓고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요. 새정치연합은 두 발을 묶고 달리기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난립과 기호 2번의 전통적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논란 끝에 만약에 정당 공천을 하기로 대선회를 한다면 여야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2번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통합신당의 창당의 명분을 저버렸다라는 대국민 신뢰 실추 부분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당 지도부가 정치력으로 해야 할 그런 몫으로 보입니다. 어떤 선택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달랐지만 갈등 지속이 최악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K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TV 뉴스K는 평일 오후 9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 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권을 압박해서 여야가 나란히 기초공천을 안 하도록 해보자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구상은 의미를 잃은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새누리당과 별개로 기초공천을 하지 않느냐, 아니면 여당의 비협조를 명분으로 무공천 기조를 처리하느냐를 결정하는 일만 남은 셈입니다. 기초공천 폐지를 둘러싼 대여 강경 투쟁을 주장해온 분입니다. 새정치연합의 노영민 의원 연결했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10시에 안철수 공동대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관련해서 속보가 좀 있어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반 여론조사 50% 그리고 전당원 투표 50% 이 결과를 가지고 무공천 이거 유지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10시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 밝힐 예정이고요. 네. 예. 결국은 이제 국민들하고 당원들에게 다시 묻겠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네. 예. 일단 어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준우 정무수석 통해서 안철수 공동대표의 면담 요청, 이건 거부사를 밝혔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입장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안타깝죠.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야당 대표의 제안을 그런 식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 태도입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안철수 공동대표의 면담 요구 거절한 이유, 뭐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무시하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뭐 국민과 약속했던 그 공약을 최종적으로 지킬 의사가 없다라는 그 표명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뭐 복지 공약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예산의 부족 뭐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공약을 파기할 때 그나마 일정 정도의 명분은 있었지만 이 부분은 뭐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닌 공약 아닙니까? 예. 비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약인데 그런 공약마저 그 파기하는 그 공색한 입장,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면담 요구를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결국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새누리당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새누리당은 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뭐 역할, 그런 것보다는 청와대의 그 의중을 살피는 일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중대한 일을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고 뭐 또 박 대통령의 입장이 결국은 또 새누리당의 입장일 겁니다. 예. 이 노영민 의원께서는 이제 국회에서 기초공천 그 폐지 관련해서 연자농성도 참여를 하셨고요. 또 오늘 이제 10시에 기자회견 하면은 결국은 뭐 여당을 상대로 어떤 투쟁하는 그거는 이제 그만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일단 저희들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했던 기초선거에 있어서의 정당 공천 그 폐지를 입법으로 완성하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결국 이제 국민들이 너희들 이제 그 정도 싸웠으면 됐고 이제는 공천해서 1대1로 붙어라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뭐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 전체 조사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그대로 또 따르실 거고요. 그럼요. 네. 예.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 국민들 중에는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구 등 좀 명분 쌓기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입장 선회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어떤 그 입장을 염두에 두고서 한 것은 아니죠. 저희들은 원칙을 견지하려고 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워낙 완강하게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비정상적인 상황,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우리의 길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하고 당원 상대로 한 그 조사,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뭐, 곧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내일부터라도. 시간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은 네, 아니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뭐, 당원들 전수조사는 안 해보셨을 테니까, 의원들의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기초공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새누리당이 그 기초무공천에 동의해서 그것을 입법을 통해서 서로 간의 무공천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나 예. 이 일방에 의해서 입법이 거부됐고 결국은 그 공천제라는 그 제도가 존속하고 일방은 또 공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쪽이 다수입니다. 예. 소속 의원들은 그런 입장이고요. 예. 예. 예,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보이콧 카드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입법으로 이거 완성하는 문제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예. 그렇다면은 지방선거 보이콧 카드 뭐 이런 거는 이제 거론할 이유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애초부터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하고 당원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뭐 결과에 따라서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잘했다는 그런 지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분명히 또 제기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의 첫 번째 명분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 이거 결국 사라진 거 아니냐.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다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무리 현실적인 명분이라 할지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최종적으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과 당원이 가라는 길을 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 무공천 입장 확고했던 게 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였는데요. 당원들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걸 두 사람이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 의원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우리 지역구신데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서 지역 유권자들 의견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이시던가요? 일단은 그 다수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시고요. 예.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게 여야가 공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시고, 여러 가지 좀 짧은 시간에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에서는 결국 공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기초공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노 의원님 뭐 개인 일정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경선 도전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유효한지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뭐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차기 총선이 그 징검다리로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요. 예.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의 승리는 임기 4년 중에서 3년차, 19대 국회 3년차인 이번 국회를 담당하는 원내지도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사표를 던졌던 것이고요. 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또 목표하신 바가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인터뷰 시작 전에 속보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불공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전 당원 투표 50% 이 정도를 반영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선거, 기초선거 불공천 여부 최종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0시 잠시 후가 되겠죠.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회담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안 대표가 응답의 시한으로 정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거부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박준우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기초공천제 폐지 사안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고 여당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니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각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선거 중립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교육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야는 나흘 일정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는 7월부터 예정된 기초연금 도입을 놓고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유호성 씨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토니 에벗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박 대통령과 에벗 총리는 회담에서 정치안보와 경제, 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합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FTA에 오늘 공식 서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발 허가나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측근을 위해 근무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김학규 용인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개발 허가를 연장해준 혐의를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가 2009년 삼지 연꽃 테마파크 조성공사에서 하자가 있는데도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준공 처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정몽준 의원, 김왕식 전 총리, 이해운 최고위원 3자 간 첫 TV토론이 내일 열립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 TV토론을 9일과 16일, 21일, 29일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기회인 정책토론회는 18일과 23일, 27일 3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1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일부 지역과 대구의 건조경보, 일부 경기도와 충청 이남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5도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국민라디오 최혜윤이었습니다. 정말로 해도 너무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간간히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도저히 이 방송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방송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특유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말한 방송 같지도 않은 방송은 과연 무엇일까?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하라. 돌아온 저격수다를 방송한 TV조선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윤관석 의원의 말. 돌아온 저격수다는 민교욱 앵커가 대변인이 된 것에 대해 야권이 반대하면 잘된 인사라고 하거나 정몽준 의원에게는 정주영의 DNA가 흐른다며 편향적 발언을 일삼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엄마표 리더십, 지켜주고 싶은 이미지라면서 지켜세우거나.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합니다. 도대체 돌아온 저격수단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신당 창당 선언 당시 방송을 요약해보자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했던 행동은요, 아무리 본인의 뜻에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함께했던 동지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칼을 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많은 얘기들, 윤 전 장관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야권 연대 절대 하지 않겠다. 이거 정치적 뒷거래로 본다.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자살 행위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기존에 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뒤집고 안철수 의원과 손을 합쳐서 민주당과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할 때 국민들이 과연 동의해 주겠는가? 지금 보십시오. 김 대표와 안 의원의 통합 발표문은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한 합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의 정치는 뭐고 약속의 정치는 뭡니까?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100년간은 정당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했던 그 약속,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없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송호창 의원은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 표현도 씁니다.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들어갔다면 안 좋습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이 이런 얘기했었죠, 어제. 통합과 창당으로 거짓 정치와 약속 정치라는 선거 프레임을 확실히 만들었다. 거짓 정치와 약속 정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당은 약속 정치고 기존의 새누리당은 거짓 정치라는 건데, 그러나 이 거짓 정치라는 게 지금 국민들과 새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 창끝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즉 ICC에 가입한 뒤 항상 A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인권위가 최근 ICC로부터 등급 결정 연기 즉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가 시작된 뒤로 인권위가 이상해졌고 국제사회의 평판도 나빠졌다. 이런 말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현병철 위원장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로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의 요일별 코너입니다. 뉴스바가 바라본 세상에서 오늘은 인권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의 명숙 활동가 모시고 이 문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이 ICC의 정기 심사라는 게 어떤 평가이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국가인권기구가 이제 만들어진 배경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만들고 국가가 인권 보장 의무를 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60년대부터 계속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됐는데 이 중에 91년에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원칙, 이른바 파리 원칙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국가인권기구에선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런 파리 원칙이 만들어지고 92년에는 이제 인권위원회 결의안으로 통과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각국의 이제 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후에 이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회의, 그러니까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나라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하고 그리고 생기지 않은 나라에 대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ICC에 가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가인권기구가 있는 그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 등급심의 승인 수위가 있습니다. 이제 SCA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뭐 한 번 하는데 이제 실제로 새로 생기는 나라가 있으면 좀 늦춰지기도 하고요. 예전엔 4년마다 했지만 지금 이제 5년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파리 원칙, 아까 말했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중에 이제 파리 원칙에 따라서 인권위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조사나 권고 등이 저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인권 보호 활동을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2001년에 인권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가입을 했고 2004년과 2008년에 등급 심의를 받았어요. 이제 그 당시 A 등급을 받았죠. 근데 뭐 ICC 회원국의 대다수가 이제 A 등급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가 있는 데가 이제 유럽에 주로 많습니다.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인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인권 선진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B등급이 뭐 25개국, 뭐 C등급이 10개국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 한국은 A등급이기 때문에 각종 결정을 하는 뭐 ICC의 방향이라든가 ICC에서 등급 심사한다든가 이럴 때 투표권이 있습니다. 근데 A등급에서 이제 떨어지면 그런 투표권들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재심사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2008년 공고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시민사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인권단체들이 계속 UN 최고대표실이나 ICC에 계속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권위가 독립성이 떨어지고 있고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계속 인권위를 흔들기 위해서 뭐 조직을 축소한다든가 무자격자를 임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인권 침해 사안을 이렇게 구제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사안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등급 보류라는 게 결국은 기존의 A였는데 A로 재판정을 할지 아니면 B로 내려갈지 그런 논의입니까? 아니면 A, B, C 외에 다른 등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등급을 판정하기 전에 2008년 공고, 한 번 경고한 거를 이행하라. 이런 심사 보류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좀 촉구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이제 하반기 재심사 과정에서 B등급으로 강등될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A등급인 이제 유럽 국가들도 많지만 또 굉장히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인권 기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예. 등급 하락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따라서 등급 하락보다는 이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권고가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부분 그 등급 심사와 관련해서 했던 게 인권위원 임명 절차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권위원회 독립성 요것을 심사 내용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예.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해명 자료에도 뭐 이게 심사 절차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 절반은 진실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ICC에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어제 심사 과정에서 예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절차도 강화되고 기준도 강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 등급 심사가 뭐 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심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반기에 심사를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재심사하니까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심사 보류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그 하반기에 재심사하기까지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기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2008년에도 권고가 나왔었습니다. 2008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이명박 정부 조직을 21% 축소했잖아요. 그게 예. 뭐냐면 너희들의 조직, 인력 감속은 내 손에 있다. 그러니 나한테 잘 벌어라. 정부 비판하는 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인권위원회 인선 절차가 없다. 예. 임명권자만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 한국인권위법에는 임명 절차만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르는 그런 경우에 너무나 강합니다.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인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여야 2명씩 해서 국회 4인,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각 임명권자가 나눠 먹기로 되어 있고 혹은 심지어는 보훈 인사로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임명되었던 유영하 인권위 상임위원회 경우에는요. 검사 출신인데다가 심지어 검사 시절에 향응 접대를 받아서 문제가 돼서 사퇴하고 변호사가 된 인물입니다. 예. 그 외에도 새누리공천을 굉장히 여러 번 시도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좀 문제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도 뭐 변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적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기를 공개하는 등 그런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보훈 인사 이렇게 생각하고 당사자는 나중에 인권위원회 경력을 바탕으로 다시 정계에 진출할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권단체들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도 새누리당은 임명을 철회해라 이런 요구를 했었지만 사실 임명권자들이 뭐 마음을 바꾸지 않고 당사자들이 나는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스스로 사퇴해야겠다 이런 개심을 하지 않는 한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서 한국의 좀 인권위법상의 문제, 인선 절차의 부재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 결국은 인권위 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법 개정 노력 같은 거는 정치권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좀 아쉬운데요. 저희가 이제 인권위법 개정안을 이제 인권단체, 제가 그 인권단체들이 이제 연대체인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라고 해서 계속 2010년부터 인권위법 개정을 위한 이제 뭐 워크숍과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이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민주당 장하나 의원을 대표 발의로 해서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고요. 인권위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2008년 공고를 했는데도 한 번도 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변명한 거는 인권위법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그 변명을 했는데요. 사실 법은 물론 여야 국회에서 이제 타결이 되고 혹은 통과가 되겠지만
시민사회 공론화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자신들의 입장,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작업을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행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권위내에 그건 이행 단위, ICC의 심의의 결과에 대한 이행 단위가 없습니다. 2008년에 권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촛불 침해 같은 그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장 표명을 해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현병철 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시급한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을 끌거나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야당도 뭐 발의한 만큼 이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뭐 다른 현안들도 많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줘서 이 문제가 사실 한국이 점점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좀 벗어나려면 인권위법 개정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별히 현병철 위원장 체제부터 좀 인권위 위상 추락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인권단체 활동하시면서 보시기에 그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전과 그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후에 인권위의 정말 달라진 모습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너무 많아가지고 위상이 추락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꼽기가 힘들지만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요. 한국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됐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사회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글 썼다고 기소되는 예를 들면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PD수첩 제작진들이 기소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2008년 촛불 때 수많은 시민들이 연행되고 기소되고 심지어 경찰에 짓밟히기도 하는 폭력에 노출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권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기각하거나 각하 혹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 사실 각하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은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사후적 트라우마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참 시간 끌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피용이죠. 사실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병철 체제에서는 인권위가 정부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인권 침해를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여러 국제 단체에서도 좀 등급 하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는 이제 아시아 인권위뿐만이 아니라 N이라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인권기구 NGO 감시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 한국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기적으로 등급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너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010년에 이런 인권 단체들이 도저히 인권위의 퇴락을 볼 수 없다 해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인권위 점거 논송도 했었는데요. 워낙 권력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 현재까지도 이런 상태로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있고 그 외에 또 무자격자가 계속 인권위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서 유영아 위원 선임 과정 짚어주셨는데 현병철 위원장이야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임명이 됐고요. 이 박근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런 관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후보 시절에도 저희가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이러면서 사실 박근혜 캠프에 저희가 이제 1박 2일 이제 농성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입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하지만 최근의 행보로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태식 비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이제 종교 몫으로 오신 분인데요. 그분을 연임시켰습니다. 연임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기식 위원은 정말 그 기본적인 인권 상식과 인권의 관점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김진숙 지도위원이 이제 그 한진중공업 정예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고공이니까 뭐 핸드폰이든 전기든 되게 위험한 데니까 필요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전기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긴급구제를 이제 여러 번 신청했는데 이제 전원회의에 이제 긴급구제가 논의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여러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혹은 그냥 표결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한태식 의원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위법한 농성자에게 무슨 인권이냐. 근데 아시다시피 인권은 실정법 위에 있습니다. 예. 그 법이란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막말을 진짜 많이 하는 예를 들면 야간 시위에서도 그런 식의 입장을 많이 표명했는데요. 이런 사람을 연임시켰다는 거 그리고 아까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병철 씨가 이제 2012년에 인사청문회 때 위증을 해서 민주당이 이제 위증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질질 끌다가 작년 10월 30일에 검찰이 이걸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검찰이 상식적으로는 뭐 정부와 독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한 20조 범위 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기소 처분이 되면 바로 사실은 한병철 씨는 인권위법소 자동 자격 바탕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점 봤을 때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인권위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혹은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고요. 특히 밀영 성정탄 문제는 인권위가 계속 외면했고 이명박 정부보다 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의 태도입니다. 예, 이런 점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평가해드릴 것 같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권운동 사랑방의 명숙 활동가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